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도 누가 감시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2023년 11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수많은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 그리고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1초도 안 돼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내와 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곳인가?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평양 중구구역 국가보위성 본부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였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때로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저는 체제의 칼날이었고 동시에 그 칼날이 제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3년 여름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한 문서를 보게 됩니다. 빨간 비밀 도장이 찍힌 그 문서에는 김여정 동지의 지시로 작성된 권력 승계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건강 악화를 전제로 한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숙청 대상자 명단이 있었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을 충성했지만 저는 이미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지 않거나 가족과 함께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지어 공개 총사령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충성도 소용없고 직위도 소용없다는 것을, 단지 누군가의 의심을 받으면 끝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여러분,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탈출해 이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는지 그 전말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국가보위성에 배치받았을 때 영광스러웠습니다. 당시 제 나이 25 평양 출신의 대학까지 나온 저는 북한에서 소위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보위성 간부라는 직책은 제게 특권을 주었고 저는 그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혁명가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세수를 하고 인민복을 입은 뒤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답니다. 이 배지가 없으면 출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옥수수밥과 김치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지만 보위성 간부 가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항상 붐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이라고 자랑하던 평양 지하철하지만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자주 멈춰섰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아무 불평 없이 기다렸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누군가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보위성 본부는 평양 중구구역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고 출입구마다 무장한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제 부서는 대외정보국 산하 내부 동향 파악 부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 감시가 제 업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업무를 시작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감시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평천구역 주민 김모 씨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USB 판매 혐의 형제산구역 박모 씨 중국 친척과 통화 중 체제 비판 발언. 이런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심각한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경미한 경우는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경미한 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보위성에 찍히면 본인은 물론 가족 3대가 감시 대상이 되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간부 식당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나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국까지. 하지만 동료들과의 대화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고 한마디 실수가 본인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신문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일이었죠. 대부분은 한국 영화를 봤다거나 중국 돈을 숨겼다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들이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주 이틀 생활총화라는 자아 비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서원 전체가 모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기밀성 배지를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자아 비판하고 또 누군가는 동료가 업무 태만했다고 비판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모두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딸이 기다립니다. 딸은 당시 인민학교 2학년이었는데 숙제로 김일성 수령님 업적 외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주체 사상과 선군 정치를 줄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녁 8시가 되면 TV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 뉴스가 나옵니다.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 소식,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만행,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승리들, 매일 같은 내용이었지만 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이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정전이 되면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평양도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주에 서너 번은 정전이 됐습니다. 그럴 때면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는데 창밖을 보면 평양 전체가 깜깜했습니다. 선군 조선에 수도라던 평양도 밤이 되면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고 다른 세상을 몰랐으니까요. 보위성 간부로서 저는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이었고 그 역할에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당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면서 느끼는 미묘한 죄책감. 딸아이가 학교에서 배워온 증오의 언어들, 매일 반복되는 감시와 고발의 일상.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2023년 어느 여름밤 하나의 문서를 보는 순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2023년 7월 어느 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급하게 요청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가 넘어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에는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보위성 자료실은 일반 부서원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제 직급이면 밤에도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많은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서랍에는 극비, 1급 비밀, 열람 금지 같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파일을 꺼내는 순간 옆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끼워 넣었던 모양입니다. 서류를 주우려다 표지에 찍힌 도장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최고 기밀, 당 중앙위원회 직인 김여정 동지 지시 사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직급으로는 볼 수 없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는 자료실 입구만 비추고 있었고 제가 서 있는 구석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최고 영도자, 동지 건강 이상 시 권력 승계,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상태, 최근 몇 년간 체중 증가로 인한 건강 악화 상황이 의학 용어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고 영도자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김여정 동지가 권력을 승계한다는 계획이 단계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왕조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서였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영도자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넘기다 보니 다음 페이지에는 권력 공백 시 제거 대상 명단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최고 영도자가 사망하거나 무력화될 경우 권력 투쟁을 막기 위해 사전에 숙청해야 할 간부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 인민군 장성, 보위성 고위 간부들, 그리고 제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국가보위성 대외정보국 조사과 과장 마이너스 제거 우선순위 B등급. 그 옆에는 짧은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숙청된 리현국 부장과의 연관성, 충성도 의심.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전 숙청당한 저의 전임 부장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미 제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당에 충성했건 말건, 제가 얼마나 많은 반동분자들을 적발했건 상관없었습니다. 단지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료실을 나왔지만 제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깜깜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몇몇 건물에만 불이 켜져 있었고 대부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죽는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누군가 제 뒤에 총을 겨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성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오늘 아침 출근하지 않으면 모두가 눈치챕니다. 저 사람 숙청됐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를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벽 1시 평양,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반쯤 꺼져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행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 지상낙원이라고 배웠던 이곳이 제게는 이제 거대한 감옥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늦게 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 아내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숙청되면 아내와 자식도 함께 끌려갑니다. 연좌제라는 무시무시한 제도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안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을 딸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20년을 충성했는데 왜 나를,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 여기서는 무죄도 충성도 직급도 소용없다는 것, 누군가 의심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수호한다고 믿었던 체제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지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동료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명이 한꺼번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그 명단에서 봤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숙청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살고 싶으면,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문서를 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도박입니다. 국경을 넘다 총에 맞아 죽거나 중국에서 잡혀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 죽거나 아니면 운 좋게 살아남아 자유를 얻거나 세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탈출하면 남은 가족은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은 성공 확률을 더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함께 가거나 함께 죽거나. 그날 밤 저는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해. 아내는 처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발령받는다는 뜻으로 생각했죠. 아니야. 이 나라를 떠나야 해. 북한을 떠나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 본 문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 이미 주변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 우리 가족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아내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같이 데려가야 해. 우리가 떠나면 딸도 수용소에 갈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어떻게 하든 따를게. 우리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날 밤부터 우리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보위성 간부로 일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발된 탈북자들이 조서에서 본 정보들이었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쪽 국경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이 상대적으로 좁고 중국 쪽에 조선족들이 많아 숨기가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가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여행증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기차역마다 검문소가 있고 보안원들이 신분증과 여행증을 검사합니다. 특히 평양 시민이
지방으로 나가는 것은 더욱 까다롭게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보위성 간부라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이 신분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원들도 보위성 간부 앞에서는 함부로 검사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탈북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안내인에게 주는 돈,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필요한 돈, 그리고 한국까지 가는 비용까지 적어도 미화 1만 달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만 가능했습니다. 보위성 간부로 일하면서 가끔 받았던 특별 배당금을 몰래 중국 돈으로 바꿔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몰래 하던 장사로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다 합쳐도 미화 3,000달러 정도였습니다. 부족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내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국경을 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 중국 쪽에 연결망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조사했던 한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탈북 안내를 하다 적발된 브로커가 있었는데 그의 조서에 연락처와 연결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저는 보위성 자료실에서 그 파일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평양 통일거리 장마당 근처에서 그 연결망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년 여성으로 겉으로는 장사꾼이었지만 뒤로는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경도까지 가족 셋을 데려다 줄 수 있소? 여자는 제 보위성 신분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함정 수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무,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도 떠나려고 하오. 내 가족을 살려야 해. 저는 조용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3,000달러. 부족해요. 적어도 5,000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게 전부요. 나머지는 중국에서 벌어서 드리겠소. 여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2,000달러 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버리세요. 보위성 간부가 탈북하면 국경이 완전히 봉쇄됩니다. 약속은 정해졌습니다. 2주 후 평양역에서 만나 함경북도 무산까지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는 것,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주 후에 떠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짐은 조금씩 버리고 가져갈 것들만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살 아이가 비밀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김일성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달고 있던 배지,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순간 제가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위험한 길로 데려가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전으로 깜깜한 도시 위로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살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저를 죽이려는 곳 가자 살기 위해 2023년 9월 15일 새벽 5시 우리는 평양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딸에게는 아빠 일 때문에 함경도에 잠깐 다녀온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행 가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가방 하나씩만 들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20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평양역은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지방으로 장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약속한 장소에서 그 여자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만 끄덕이고는 먼저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기차표를 사는 것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신분증과 여행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보위성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얼른 표를 내밀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위성 간부에게 함부로 물어보면 본인이 조사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경북도 무산행 기차는 오전 7시에 출발했습니다. 좌석은 딱딱한 나무 의자였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복도와 화장실 앞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겨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평양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평양을 지나 농촌 지역으로 들어서자 파란 옥수수밭과 논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농민들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마른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조차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자주 멈춰섰습니다. 전기가 나가거나 선로에 문제가 있거나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평소 8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1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딸은 지쳐서 제 무릎에서 잠들었고 아내는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중에 검문이 2번 있었습니다. 보안원들이 기차에 올라와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보이성 신분증을 보자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경례를 하고 갔습니다. 신분증이 아직 유효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무산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작은 도시 기차역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함경도의 9월은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여자가 우리를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국경에서 10km 떨어진 농가였습니다. 낡은 흙집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두만강까지 산길로 2시간 걸어야 해요. 절대 소리내면 안 됩니다. 국경수비대가 순찰 돕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살릴 수 있을까?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여자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딸을 깨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조용히 해야 해. 재미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여자를 따라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어서 달빛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딸은 제가 업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이 험한 길을 혼자 걸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 앞에서 여자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국경수비대원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 빨리 돌고 들어가자. 요즘 탈북자들 많다고 했잖아. 조심해야 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등에 엎인 딸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누구야? 쉿. 조용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드디어 두만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50m도 안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빨랐고 물소리가 컸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손잡고 건너야 해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물살에 휩쓸리면 끝입니다. 저는 딸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손 꽉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딸은 무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너무 차가워서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9월의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아내는 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따라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살이 새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있어. 조금만 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국경수비대였습니다. 뛰어. 빨리. 여자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튕기며 지나갔습니다. 엄마.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들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물이 튀고 총소리가 울리고 아내가 뒤에서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가 물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총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중국과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요. 우리는 그대로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을 때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울고 있었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야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는 브로커 여자를 따라 산속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옷은 물에 젖어 얼어붙었고 딸은 추위에 떨며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새벽 5시쯤한 조선족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있다가 연길로 갈 겁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브로커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송환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당합니다. 특히 보위성 간부 출신인 저는 즉각 총살감이었습니다. 조선족 집주인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북한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우리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밥은 하루 2번 줍니다.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이 방에만 있어요. 창문도 열지 마세요. 좁은 방 하나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어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젖은 옷을 벗겨 딸에게 마른 옷을 입히고 이불로 꽁꽁 싸맸습니다. 딸은 열이 나는 것 같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그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할머니가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쌀밥에 김치와 계란 반찬.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음식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밖에서 개 짖는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공안이 오는 건 아닐까? 딸은 엄마 품에서 잠들었지만 저와 아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연길로 갑니다. 차로 3시간 거리인데 짐칸에 숨어가야 합니다. 밤 10시 우리는 작은 화물차 뒤에 탔습니다. 짐칸에는 양파 상자들이 가득했고 그 사이 작은 공간에 우리 가족이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고 양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중국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 공안 검문소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절대 소리내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전사와 공안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양파 상자 사이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됐어. 다행히 공안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딸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연길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이미 다른 탈북자 가족 2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있을 겁니다. 한국 갈 돈이 모일 때까지요. 브로커의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돈이 있으면 2달 없으면 모를 일이죠. 저는 가지고 온 3,000달러를 꺼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요. 한국까지 가려면 1인당 5,000달러씩 필요합니다. 3명이면 15,000달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일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친척이 돈을 보내주든지. 저희에게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 정식으로 고용될 수 없었고 불법 체류자로 하루 50위안,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딸을 돌보면서 조선족 할머니가 주는 바느질 일을 했습니다. 한 벌 깁는데 5위안 하루 종일 해야 30위안 정도 벌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5 식구가 함께 지내며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딸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아래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단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창문 쪽으로 숨었습니다. 다행히 공안은 1층과 2층만 확인하고 갔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석 달 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돈이 10,000달러 모였어요. 부족하지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으세요.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덧붙였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갑니다. 비행기는 탈 수 없으니 육로로 가야 해요.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잡힐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언젠가는 잡힙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신분을 숨기고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시당했고 중국에서는 쫓겨다녔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이곳에서 살게 해주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2023년 12월 우리는 연기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의 것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기차를 탑니다. 검표원이 물어보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세요. 중국어 못하는 척하면 됩니다. 우리는 연길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곤명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표원이 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곤명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10시간을 달렸습니다. 딸은 멀미로 힘들어했고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라오스 쪽 안내인과 연락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좁은 여관방에서 우리는 또다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내일 새벽에 국경을 넘습니다. 산길로 걸어서 가야 해요. 라오스 국경 수비대에 돈을 줬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우리는 브로커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은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밀수꾼들이 뚫어놓은 길이었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 딸이 철조망에 옷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소리내지 못하고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딸을 업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2시간을 걸어 라오스 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산악 마을이었고 집들은 나무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라오스 안내인은 40대 남자였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비엔티안으로 갑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라오스에서의 일주일은 중국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적어도 공안 단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낯설었습니다. 딸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해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비엔티안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낡은 버스에서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15시간을 달려 비엔티안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비엔티안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 근처 여관에 묵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대사관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안전하게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둘째, 태국으로 넘어가서 태국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하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라오스 대사관이 더 가까웠지만 태국 쪽이 탈북자 처리 경험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는 다리를 지나 태국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입국이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방콕까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딸은 신기해하며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구름 위를 나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것은 2023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연기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탈북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한국 정부가 데려갈 겁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3달 넘게 도망 다니던 일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택시를 타고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이자 눈물이 났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경비원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세요. 그럼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남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약속했던 금액은 채우지 못했지만 브로커는 받았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사세요.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고 아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아내도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침대, 그리고 안전함. 3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이틀 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신분,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받았습니다.
보위성 간부셨군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조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고 식사까지 챙겨줬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비행기로 6시간이면 도착합니다. 2023년 1월 중순 우리는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멀어지고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6시간 후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비행기가 내려앉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은 차가운 한국의 겨울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으니까요.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불빛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높은 건물들, 그리고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 북한 평양도 밤에는 깜깜했는데 이곳은 한밤중인데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초도 안 돼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저게 다 진짜야? 아내도 울고 있었고 딸은 신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죠. 안전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 쉼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환하게 불 켜진 아파트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안내받은 숙소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개인 화장실에 온수가 나왔고 침대에는 포근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24시간 방송하는 채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천국이야?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원래 사람 사는 곳이란다. 우리가 있던 곳이 지옥이었던 거야. 다음 날부터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 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권이 무엇인지, 선거가 무엇인지. 첫 수업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구를 비판해도 어떤 의견을 말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었고 심지어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고 텔레비전에서는 정치인들이 서로 토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접한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검색창에 무엇이든 쳐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나왔고 그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였다면 즉시 체포될 일이었습니다. 아무거나 검색해도 됩니까?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는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북한의 진실에 대해 제가 몰랐던 모든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를.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낸 후 우리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는 작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온수가 나오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가스레인지로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트였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과자, 음료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이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한 달에 한두 번 옥수수나 감자가 나오면 다행이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우리가 살 수 있어? 딸이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단다. 저는 취업 교육을 받고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보위성 간부 출신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남한 아이들과 말투가 달랐고 학습 수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우리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때로는 차별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딸은 이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웃습니다. 학교에서 꿈에 대해 배우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꿈조차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요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여기서는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연락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북한 인권 단체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아직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따금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여기서는 보입니다. 전기가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인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북한의 어둠보다 훨씬 밝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보위성 사무실로 끌려가는 꿈, 총에 맞는 꿈, 딸이 사라지는 꿈.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이면 안도합니다. 여기는 한국이다. 나는 안전하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꿈꿀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굶주리고 감시받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반도 전체에 자유가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과 밥을 먹는 것,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자유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북한 보위성 출신 탈북자입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자유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